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실내 마스크 해제 후 풍경과 함께 1월 반도체 수출 급감으로 인해 월간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뉴스워치와 뉴스프라임, 일요와이드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민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혔던 난방비 폭탄과 관련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연료비 폭등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예상보다 많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난방비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1월 30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리얼미터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59.8%를 나타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는데 리얼미터는 설 연휴가 지나고 언론 보도와 각종 소셜미디어 등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난방비 폭탄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1월 26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대비 2배 늘린다고 밝혔고 1월 30일에는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앞에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난방비 폭탄이 그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급등한 난방비가 민심에 반영됐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즉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지만 사전에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언론 보도들도 난방비 상승만을 지적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일부 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시민 불만이 모두 난방비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연합뉴스TV라도 난방비가 폭등했다, 누구한테 난방비 지원한다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이슈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취재 분석해서 보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일부 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이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난방비 폭탄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5개월간 이어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1월 29일 오전 9시 일요와이드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부산의 한 클럽 안에서 환각 파티를 벌인 사건, 경기도의 파티룸에서 대마를 직접 키워 판매 투약까지 한 사건, 서울 한복판 음식점 지하창고에 마약 공장까지 차려놓고 필로폰을 제조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일을 환기시키며 경찰이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5개월간 전국에서 마약사범 5,702명을 검거했고 7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8.2%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도 크게 늘었다고 말하며 경찰은 현재 6개 시도청에 설치된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전 시도청으로 확대 편성하고 신규 채용한 사이버 전문 수사관을 배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월 31일 오후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지난해 강남 유흥업소에서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시고 사망한 여성 종업원 사건처럼 투약 의사가 없는 이들에게 마약을 몰래 타 마시도록 하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학계 연구를 인용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이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9%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이 먹을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행위를 처벌하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을 취급한 경로를 추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고 성범죄로 이어질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몰래 마약을 먹이려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특정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이상을 유발한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피의자가 자신이 마시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몰래 마약을 타는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중독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처벌 조항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간간히 관련 성과에 대한 보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들을 보면 꽤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의 보도처럼 남이 먹을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행위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등의 법의 사각지대를 짚어준 내용도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시청자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언론에서 의제를 설정해 줌으로써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약 관련 보도의 경우 적절하지 못한 보도 행태가 자주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양날의 칼처럼 사건을 기사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모방범죄를 일으키거나 범죄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는 마약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환기시키고 마약 사범들이 받게 된 처벌 등을 함께 언급해 줌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방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 학습이 되지 않도록 윤리강령이나 심의 규정을 잘 지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오전 6시 뉴스오늘에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현행 60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환하는 방안도 기자는 우리나라가 2025년 65세 인구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득 공백이 우려되는 55세에서 64세 연령층에 대한 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반영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오는 3월까지 협의체를 만들고 4월부터 논의에 들어가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현행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 위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데다 세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라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차를 최대 쟁점으로 꼽았는데 경영계는 정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고 출산율은 OECD 꼴찌입니다. 2년 뒤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을 계속 고용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보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의 변화는 많은 제도와 연결되어 있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한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도 교류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가 이슈를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전달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공론장을 형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경은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1일과 28일에 방송된 연중기획 하모니에서는 한국 생활 12년 차인 1세대 다문화 연예인 크리스 씨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식당을 방문하는 방송은 크리스 씨가 서울의 한 식당에 방문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분식집은 크리스 씨가 한국 생활 시작을 같이 하고 이어진 인연이었는데요. 사장님이 가게 초창기에 포장마차를 운영할 때 크리스 씨가 순대 썰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순대를 너무 좋아해 직원으로 써달라고 부탁한 게 이 식당과 인연의 시작입니다. 곧이어 부부에게 추억의 친구가 되어준 주인공 다리오 씨가 등장했습니다. 다리오 씨는 크리스 씨와 같이 1세대 다문화 방송인으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소시지 전문가로 거듭났다는데요. 옛 친구들을 만나서인지 크리스 씨는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박 웃음을 보였습니다. 크리스 씨는 당시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맛보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직접 칼을 사 물을 깎으면서 연습했었다는데요.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대를 썰기 위해 바로 주방으로 향하는 크리스 씨. 주방에서 전에 같이 일했던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같이 순대 썰고 일하다가 마파두부밥을 함께 먹었던 추억을 이야기했는데요. 분식집 이모님의 따뜻한 인심으로 주방에 들어간 크리스 씨와 다리오 씨, 그리고 촬영팀에게도 김밥을 하나씩 말아서 주셨는데요. 갓산 김밥을 보는 내내 저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다리오 씨에게 순대 써는 시범을 보여준다는 크리스 씨. 장갑도 끼고 칼을 잡고 손이 기억하는 칼의 방향대로 썰기 시작하는데 순대와 함께 비닐 장갑도 잘리는데요. 이 모양이 맞는 걸까요? 오랜만에 잡은 칼에 실력 발휘를 못한 크리스 씨는 본인이 먹는다고 머쓱해했습니다. 그래도 제법 모양이 나왔다고 보여줍니다. 이를 보고 사장님은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다며 내일도 나와서 계속 연습하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반가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본업으로 바빠진 크리스 씨. 아내와 함께하는 인터넷 콘텐츠 촬영이라는데요. 부부가 합동으로 방송을 제작한 지 어느덧 4년 차. 기획, 섭외, 촬영, 편집까지 모두 아내 노선미 씨 담당이라고 합니다. 크리스 씨 특유의 입담에 10만 구독자도 달성했다는데요. 오늘은 먹방을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촬영에 참여할 오늘의 게스트는 타 방송국 물 건너온 아빠들에도 출연한 영국인 피터 파고 씨입니다. 촬영 컨셉트는 딱히 없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키워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아내 선미 씨가 촬영 준비를 끝낼 때까지 크리스 씨는 게스트를 챙기거나 촬영 전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다리오 씨도 오늘 촬영에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녹화 버튼을 누르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자마자 자연스럽게 크리스 씨는 진행을 시작하는데요. 매번 출연하는 이들도 주제도 달라지지만 언제나 유쾌한 분위기를 이끄는 크리스 씨 덕분에 게스트들도 긴장을 한시름 덜은 것 같습니다. 색다른 수다에 물이 오를 때쯤 이들을 위해 맛있게 준비되고 있는 오늘의 메뉴 막회가 등장했습니다. 막회처럼 낯설 수 있는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편하게 풀어냈는데요. 크리스 씨가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낯선 문화에 대한 공감이 가장 필요했다고 합니다.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토크가 시작할 쯤 뒤늦게 배고픔을 달래는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아내인 선미 씨입니다. 보통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카메라만 켜두고 있을 때가 많다는데요. 선미 씨는 크리스 씨가 말을 끊임없이 한다며 오디오가 안 비어서 오히려 편집이 너무 어렵다는데요. 진정한 방송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한 지 2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피터 씨는 크리스와 함께하는 건 너무 즐겁고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보면 한국말은 잘하는데 이런 성격은 드물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기원에 크리스 씨가 등장했습니다. 자기개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배운 적 없었다가 국기원에서 좋은 계기로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 때와 달리 단단히 긴장한 모습인데요. 정갈한 운동화에 바른 정신 담고 들어선 곳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국기원 홍보 영상 촬영 겸 사부들에게 한 수 배운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대결까지 해본다는데요. 국기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태권도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크리스 씨와 영상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태권도에서 기본은 기동성과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스텝입니다. 먼저 기압에 따라 스텝을 배우는 모습인데요. 태권도 초보지만 곧잘 따라오는 크리스 씨입니다. 태권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어려워 보이지 않게 약간의 재미 요소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새 촬영한 지 1시간째. 기진맥진한 크리스 씨인데요. 역시 국기원 태권도는 급이 다르다고 전합니다. 태권도 승품이나 단심사, 지도자 교육에 태권도 기술 개발까지 이어지는 곳이 바로 국기원입니다. 이러한 국기원 사범에게 직접 배워보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기본 발차기에 이어 2단 발차기까지 성공합니다. 점점 발차기의 두각을 나타내는 크리스 씨. 이번에는 크리스 씨가 발차기로 사범님의 몸에 붙은 풍선을 터뜨리는 미션입니다. 폼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요. 풍선을 지키는 사범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슬금슬금 가더니 시원한 발차기로 한 번에 성공하는 크리스 씨. 파죽지세로 두 번째 발차기도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쉽게 미션을 내놓을 리 없는 사범님. 발에 차일 듯 손에 잡힐 듯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풍선 하나까지 터뜨렸는데요. 크리스 씨의 승으로 미션이 끝났습니다. 서로가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느낌. 이런 매력으로 태권도에 푹 빠지나 봅니다. 촬영이 끝나고 크리스 씨는 사범님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보고 부러워하는데요. 크리스 씨의 눈빛을 읽은 듯 기념으로 도복과 검은 띠를 선물 받았습니다. 검은 띠를 딸한테 보여주고 싶다는데요. 멋진 아빠로서의 타이틀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품을 소중히 들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스케줄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는데요. 아내 선미 씨까지 함께하는 자리로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크리스 씨네 부부가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 옷도 멋있게 차려입었다는데요. 장난스러운 크리스 씨에게 이런 진중한 모습도 숨겨져 있었네요. 한창 대화를 주도하다 어느 순간 크리스 씨의 시선을 잡아 끈 곳은 바로 한식, 양식, 디저트까지 준비된 음식들입니다. 배도 든든히 찰 무렵 오늘의 진짜 목적인 협약식이 진행됩니다. 아내와 고민한 끝에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크리스 씨. 부부의 얘기를 듣고 한 협력체에서 손을 모으기로 했다는데요. 무거운 분위기가 되지 않게 센스 있는 입담을 펼치는 크리스 씨 덕에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지할 차례. 업무 협약서에 서명을 하며 방송인과 다른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크리스 씨입니다. 아내 선미 씨는 글로벌 비즈니스 쪽을 진행할 예정인데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 그쪽 분야의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씨가 방송 쪽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지인이 많아서 각 국가별로 사업을 할 때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 씨는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원래 갖고 있는 본성 중에 좋은 점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든 면에서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게 소박한 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인연이 사랑이 되어 가족을 이루었고 아내의 사랑과 아이들의 웃음으로 오늘의 힘을 얻는다는 크리스 씨. 내일 더 행복할 크리스 씨의 가족을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내용 잘 봤습니다. 경은 학생은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사랑 하나로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자리 잡고 다문화 방송인으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 씨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방송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크리스 씨의 2023년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어디 가서 땔감을 구해올 수도 없고 참 막막하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가스비 2배 싫어하냐. 이처럼 전 국민을 난감하게 만든 난방비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뭐 진짜 난방비 안부란 말이 나올 만큼 요즘 난방비 이슈가 좀 뜨거운 상황인데 지난달 각 가정에서 난방비 고지서 날아들었는데 그 난방비 부담 호소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들끓는 난방비 민심에 대해서 먼저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올겨울 난방비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예고됐던 것이지만 예상보다 큰 증가폭의 논란이 이들의 원성이 폭발한 것입니다. 서울 신창동에 사는 직장인 백모 씨는 1인 가구인데도 22만 8천 원이라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중앙일보가 지난달 25일 보도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사용량은 비슷했지만 가스요금은 6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고양시 주엽동의 한 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사는 회사원 이모 씨는 2021년 12월 7만 5천 원이었던 난방비가 1년 만에 13만 8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용량은 약 31% 늘었는데 난방비는 82%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 목삼동의 한 다세대 주택 원룸에 홀로 사는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비와 전기, 수도요금을 합친 금액보다 더 큰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청구된 도시가스 금액은 13만 3천 원, 사용량은 1.5배 늘었는데 금액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난방비 폭등에 따른 충격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마곡동 주민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12월분 관리비 명세서를 올리며 난방비 폭탄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주민은 전월 대비 4배 가까이 뛴 12만 3천 원이 나왔다며 항상 실내 온도를 22, 23도로 맞춰놓고 살았는데 난방비 폭탄이다. 우리 집만 이런가라고 적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난방을 적게 사용했는데도 비용은 10만 원 더 나왔다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같은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좀 봤더니만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나 인상됐기 때문이었는데 겨울 들어서 이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인상 체감폭도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도시가스 요금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지 언론들은 어떻게 좀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중앙 개별 난방 가구에게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 지자체가 공급 비용을 감안해서 소매요금을 결정합니다. 가스공사가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요금을 책정한다는 뜻입니다. 지역 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연료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서 조절합니다.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액화 천연가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가격이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부터 1년 8개월간 동결됐다가 작년 4월과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 38.4% 인상됐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2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2번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무적 판단에만 몰두한 채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외면하다가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난방비 폭탄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지난달 25일 보도했습니다. 도시가스와 연료금은 최근 1년 새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같은 양의 가스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난방비는 이 정도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이달 난방비가 올랐다는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직전 납부한 단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가스업계는 한파로 난방 온수의 사용량이 늘면서 예상보다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2.6도로 평년 동기 대비 3.4도나 낮았습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대개 전년 동기보다는 직전 월에 낸 가스 요금과 비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정치권도 난방비에 대한 그 성난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야는 난방비 폭탄을 놓고 네가 잘못했다, 내 탓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 또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언론이 보도했습니까? 네. 여야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에 민심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판단에 대응해 나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지난달 25일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면서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30조 원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입니다. 예. 송인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두세 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성걸 의원은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함께 지난해 12월 24일 금년도 예산이 책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 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몰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 116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에 대응한 횡재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치기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유가로 이익을 본 정유사들의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적 성격의 전향적 대책을 요청한다면서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의 선별적 난방비 지원에 대응해 전 국민 80%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조 2천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압박한 것이라고 서울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문제는 앞으로도 이 민생과 직결된 이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는 건데 정치권의 이런 내 탓 공방에 매몰되지 않고 정확한 원인 분석 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지 끝으로 그 역할 짚어주시죠. 네. 난방비 상승을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많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난방비 급상승 현상이 문재인 정부가 올려야 할 액화 천연가스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에서는 난방비 상승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액화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적게 올려 현 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난방비가 여름철 폭염 대응과 같이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난방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때 언론은 냉정하게 현재 난방비 상승의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